안녕하세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둘째를 임신해서 태교에 집중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불과 몇 년 안 되어 일어난 일들이며 사건의 일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사연을 올리기가 두렵기도 하고 주변에서 알아볼까봐 자세하게 쓰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엔 제 속이 문드러질 것 같고 혹여라도 이 사연을 보시고 마음에 짐이 있으신 분들은 시원하게 해결하시라고 용기 내봅니다. 지금부터 제 기가 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대를 졸업했습니다. 공대 특성상 남자 비율이 훨씬 높아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참 인기가 많았었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빼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못났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백을 받아볼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연애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고 통금까지 있었을 정도로 아버지께서 엄하셨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않았죠. 보통은 제가 한두 번 거절하면 다들 물러서곤 했는데 딱 한 선배만큼은 제가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들어붙었습니다. 그 선배 이름은 김주은이었어요. 솔직히 성격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친하게 지내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선배였습니다. 생긴 건 그래도 잘생긴 편에 속하긴 하는데 은근히 느껴지는 약간 날라리의 기운이 있었다고 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굳이 성격 이야기를 한 건 툭하면 후배들 불러다가 인사 안 한다고 기합 같은 걸 주기도 하고 억지로 동기들에게 술을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덜 됐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싸움도 꽤 잘하는지 다른 선배들도 주은 선배한테는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힘자랑을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백도 거절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한테 더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공강인데도 굳이 저를 보려고 학교에 찾아와서 학식을 같이 먹자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카페인을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서 코코아도 입에 안 대는 사람인데 아메리카노를 불쑥 내민다거나 정말 제가 기함을 토했던 것은 제가 집에 갈 때 몰래 쫓아와서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걸 저희 아버지께서 보시고는 강도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사건 때문이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저한테 강도 아니라고 학교 선배라고 설명해달라고 빌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배가 왜 집 앞에서 서성이냐고 스토커 아니냐고 소리 지르고 한동안 과에 소문이라도 날까 쪽팔렸는지 수업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주은 선배에게 딱 잘라서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이야기했고 저의 정색이 조금 멋쩍었는지 주은 선배도 제게 사과했고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선배가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소문도 이상하게 나고 따돌림도 당하고 왜 제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선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제가 더 선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선배 같은 사람이랑은 사귈 생각 없고요. 선배랑 저랑은 아예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제 말에 충격이었는지 주은 선배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고 뭐라고 더 말하려는데 저는 휙 돌아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마주칠 일 없게 수업을 잘 들었고 1학년을 마치고 종강 파티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선배들도 모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줬기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저는 평소에 술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싫어하고요. 그래서 깔짝깔짝 마시는 척만 하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집요하게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자리를 피하려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니 잔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주은 선배와 그 옆에 있던 무리들이 저한테 원샷을 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주은 선배가 제 편을 들어줬던지라 마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선배까지 합세해서 마시라고 다들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벌컥벌컥 원샷을 했고 제가 그렇게 주량이 약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게 소주 반병까지는 마실 수 있는데도 맥주 한 잔에 넉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드문드문 나는 기억도 하나 없이 그대로 필름이 끊겼고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이상한 무늬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속이 울렁울렁하고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불을 걷었는데 적나라한 제 몸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불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팔에 저를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죠. 주은 선배였어요. 제가 꽥 지른 소리에 잠이 깼는지 저한테 벌레라도 봤냐고 하더라고요. 선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선배랑 제가 어딘지 모르는 방 안에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어디긴 어디야, 모텔이지. 어제 술 먹고 집에 못 가겠다고 나한테 여기 들어와서 쉬자며. 제가 그랬다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선배가 절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나를 왜 그런 이상한 범죄자로 몰아? 너 이러려고 나보고 모텔 가져간 거야? 와, 너 무섭네. 이런 식으로 한 건 했다 이거야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덤터기 씌우잖아. 나는 네가 오자고 끌고 와서 온 거야. 마치 제가 선배를 끌고 왔다는 듯이 말하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저에게 발뺌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제 내가 고백했더니 좋다며, 사귀자며. 술 취해서 그런 거니? 술 깼더니 다 모르고 싶어서 지금 날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 합의하에 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챙겨서 제대로 씻지도 않고 바로 모텔을 뛰쳐나왔어요. 경찰서 앞에서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고요. 경찰관에게 아무래도 밤새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으니 검사를 받고 싶다고 했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밤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딸을 찾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반항을 한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한 여성 경찰관님께서 증거 없이 기억도 없이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고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다음 학기를 기다리며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생리가 끊긴 거예요. 저는 벌벌 떨면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정확하게 두 줄이 뜨는 걸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주은 선배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선배, 저 좀 만나요. 그래, 우리 만나서 오해를 좀 풀자. 저는 주은 선배를 동네 카페에서 기다렸고 30분이 지나서야 헐레벌떡 선배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얼굴이 어두워졌는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선배, 저 임신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20살이고 아직 학교도 1년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지워야 해요.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책임질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우리 대학생이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군대도 다녀왔고 이제 1년만 더 학교를 다니면 졸업이야. 너 출산할 때쯤엔 나도 취업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저는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무조건 책임질 수 있다, 먹여 살리겠다, 호언장담하는 선배가 답답할 뿐이었죠. 계획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선배나 저나 그저 부모님께 손 벌려 학교를 다니는 그런 어린애였을 뿐인걸요. 하지만 선배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갔어요. 당연히 오랜만에 외출한 딸이 남자를 하나 덜컥 데려왔으니 저희 집도 난리가 났죠. 거기다가 주은 선배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렸어요. 제가 미경이 남자친구입니다. 미경이가 임신을 해서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딸이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밤이고 낮이고 하루 종일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금이야 오기야 했던 딸이 임신이라니. 저희 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선배를 발로 찼어요. 선배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결혼을 해달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성을 찾은 부모님께서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한숨만 푹푹 내쉬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신은 했고 남자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희 부모님께서 뭘 더 어쩔 수 있었겠어요. 저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 물었고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잉태한 새 생명을 지우자니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학교에 휴학기를 내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니 임신 5주 차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심장 소리는 2주 뒤에는 들을 수 있을 거라면서 작은 점이 찍힌 초음파를 보여주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산부인과를 가든 어딜 가든 제 옆에 꼭 붙어서 저희 부모님께 계속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게 잘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선배가 그제서야 조금 든든해졌어요. 꼭 행복하게 해줄 거라면서 저를 보고 씩 웃는데 그 모습이 조금 멋져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워서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만 올리고서 선배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룸의 환경은 솔직히 좋지 않았고 당장 집을 구할 만큼의 돈은 융통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선배의 본가는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위해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이가 태어나면 원룸에서 키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방음도 안 되고 시설도 별로여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들어가서 출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가 3대 독자인 건 알고 있지? 친정 들어가서 출산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 엄마 뒤로 넘어간다. 그러지 말고 나는 여기서 졸업할 때까지만 공부 마치고 돌아갈 테니까 너는 우리 본가에 가 있어. 친정이 코앞인데 굳이 경상도에 있는 시댁에 들어가라고요?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잖아. 거기다가 3대 독자의 씨를 품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학교 졸업하면 어차피 우리 고향 쪽으로 취직하려고 했어. 내가 우리 부모님 안 모시고 살면 누가 모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시킬 사람도 아니니까 편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가 있어. 저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시댁과도 말이 다 끝난 상태였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아가 언제 오니? 미리 집도 다 정리해 두었단다. 짐부터 먼저 내려보내든가 어른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친정에 좋은 말로 포장해서 경상도에 홀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삭의 몸을 하고 내려가니 처음에는 너무나도 잘해주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싶을 정도로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하셔서 그런지 정말 손맛이 좋았습니다. 저는 오길 잘했다 할 정도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무사히 출산을 했고 조리원까지 잘 갔다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사이에 2번 다녀가셨고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오자 시댁에서는 경사가 따로 없다면서 잔치까지 열어주셨어요. 출산하느라 고생했다면서 값비싼 가방도 하나 사주셨고요. 저는 처음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은 집안에 시집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죠. 제 몸조리가 끝나갈 때쯤 시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저를 식당으로 불려다가 일을 시키셨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직원이 일을 관둬서 도와달라, 손님이 많아서 손이 모자르다, 알바가 휴가 갔다 이런 이유였지만 나중에는 이유 없이 불러 일을 시키셨죠. 처음에는 한두 시간만 아이를 업고 일을 하면 됐는데 나중에는 대여섯 시간씩 저를 부려먹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3개월만 있으면 내려간다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지옥 같았어요. 하루는 삭신이 쑤셔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제게 욕을 한 사발 붓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그런 욕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사투리를 팍팍 썩어가면서 얼마나 찰지게 욕을 하던지.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듣고만 있었다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년. 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으면 아주 내쫓아버리는 건데. 어머님, 저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동안 네가 우리 4대 독자를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못 부려먹었지. 나 때는 애 낳고 다 밥 깔고 일하고 그랬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셔요. 어마마? 시대가 무슨 소용이야? 시애매가 일하라고 하면 냅다 엎드리고 일하는 거지. 애기 안고 도대체 찌개를 왜 못 날려? 서울 깍쟁이는 이래서 안 된다고 혀를 끌끌 차셨죠. 저는 성취하는 몸으로 다리가 퉁퉁 붓는 것을 느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라던 남편은 주말에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학교 선배들과 동기들에게 잘 지냈느냐면서 안부 연락을 하면서 혹시 주은 선배는 학교 생활 잘하느냐고 물어봤죠. 학교 사람들은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 안 했거든요. 주은 선배? 선배야 뭐 늘 잘 있지.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진짜 저러고서 어떻게 졸업하나 싶다. 논문을 쓰느라 바빠서 못 내려오겠다던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이란. 역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더니 틀린 말 하나 없었어요. 근데 미경이 너도 참 걱정이 많겠다. 나? 갑자기 왜? 너 주은 선배 애 낳았다며. 학교에 소문 쫙 났어. 뭐 필요한 건 없어? 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언제 임신까지 한 거야? 저는 머리통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바람이 컸거든요. 일단 20살에 임신을 했다는 것도 좀 그랬고요. 제가 그렇게 피했던 남편이랑 결국 결혼까지 했다는 것도 좀 부끄러웠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동기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읽을까 말까 하다가 문자 메시지함을 딱 열었는데 정말 속이 상했죠. 근데 주은 선배 솔직히 너무 별론 거 알지? 너에 대해서도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그래도 내가 너랑 친한 동기라서 전해주는 건데 아무리 도도한 여자라도 잡아뜨리면 그만이라고. 선배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아무튼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니 내가 오지랖 부리는 게 맞긴 하지만 너도 현명하게 잘 결정하길 바랄게. 정말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방 안에 웅크리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집에서 곡소리가 난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울 시간 있으면 빨래라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소리를 뭐라고 다녔는데. 논문 쓰느라 바빠. 어제도 술 먹고 놀았다면서요. 내가 다 들었어요. 너 동기들 시켜서 나 감시하고 다니니? 진짜 무섭다. 감시라뇨? 동기들이 나한테 현명한 선택을 하래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아무리 도도해봤자 잡아뜨리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와, 어떤 새끼가 바로 일렀지? 야, 어차피 너 내 애도 낳았고 우리 혼인신고도 해서 정식 부부잖아. 이제 와서 네가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뭔데?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그러더라. 너 요즘 몸 아프다고 식당 일도 안 돕는다며? 자고로 시집 왔으면 시댁 살림에 제대로 신경 쓰고 살아야지. 가서 식당 일도 척척 도와드리고 빨래랑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야 이쁨을 받을 거 아냐. 네가 나한테 시집 와서 잘한 게 뭐가 있어? 아들 낳은 거? 그것도 내 씨가 좋은 거지.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맞지? 저는 남편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딸에게 전화가 와서 신나게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딸이 엉엉 울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며 당장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이 제게 한 말,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행동을 모조리 다 일렀습니다. 아버지는 짐부터 싸놓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당장 내려가겠다면서 저를 끌고 갈 테니 4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가 먹을 분유와 우유병, 기저귀도 넉넉하게 챙기고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4시간하고도 30분이 더 지나자 밖이 소란스러웠고 저희 부모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쳐나가 아이부터 어머니께 안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서 어이없어 하셨고요. 우리 애 당장 데려가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잘해주겠다는 말에 고민하면서 시집을 보낸 건데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우리 집 와서 이런 소란을 피우십니까?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하지도 마시오. 우리 귀한 딸 데려다가 밭일이 뭐 어쩌고 어째요? 거기다가 식당 일까지 하라 그랬다고요? 욕도 하고.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 같이 돕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왜 데려가려고 그래? 우리 집 4대 독자야. 절대 못 줘. 애가 물건입니까? 주고 말고 하게. 애는 엄마랑 있어야죠.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팔을 확 뿌리치고는 가방을 챙겨서 저와 아이를 차에 태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당장 내 손주 내놔라 하면서 소리를 쳤지만 아버지는 차문을 잠가버리시고는 집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차 안에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그렇게 맘 편히 잔 것도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보니 정말 제가 불효를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눈물이 자꾸만 나와서 밥을 못 씹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아버지도 눈물을 슬쩍 훔치셨고요. 아이를 봐줄 테니 들어가서 푹 쉬라는 말에 정말 오랜만에 울고불고 보채는 아가를 어머니께 맡기고 방으로 들어와 단잠에 빠졌습니다. 그간 몇 시간 못 자고 일하고 애보고 정말 힘들었는데 내 집에서 푹 자도 된다는 생각을 하니 깊게 아주 오래 잠이 들었어요. 뭔가 쿵쾅거리는 소리에 눈을 떠서 휴대폰을 보니 다음날 오전 11시더라고요. 정말 14시간 정도를 깨지 않고 푹 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몸도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휴대폰에 찍힌 남편의 부재중 통화 40통을 보기 전까지요. 소란스러움에 후다닥 거실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 있었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아주 불쾌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4대 독자를 데려가고도 무사할 것 같니? 나도 여기서 좀 지내겠다. 식당도 문 닫고 왔으니 아주 시간 많아. 당장 내 손주 안 내놓을 거면 나도 너네 친정에서 너희 엄마 밥 먹으면서 편하게 좀 쉬자.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이에요? 내가 가방끈이 좀 짧아요. 배운 게 없어. 어릴 때부터 식당 일 하느라 못 배웠거든. 그러니까 내 손주 내놓으시던가 아니면 나도 여기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쇼. 저는 정말 애를 줘버리고 싶었지만 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우리 어머니의 품속에 폭 안긴 아가를 보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도 이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쏘아대더라고요. 그러게 왜 생각 없이 짐을 싸서 그렇게 나가고 그래? 어? 내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나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됐고 이렇게 된 거 우리 엄마 따끈한 밥상이나 잘 챙겨드려. 놓친네 경상도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느라 아주 힘드셨을 텐데. 몸도 좀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는 제 전화를 뺏어서 남편에게 당장 친정으로 오라고, 오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는 깨갱하고 알겠습니다 됐고 하고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30분 만에 쏜살같이 친정집에 왔어요.
당장 사돈 어른 모셔다 드리고 와.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어머, 제가 왜요? 며느리 고집 제대로 꺾어야지 아니면 못 갑니다. 어디 우리 손이 귀한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을 낳아놓고 도망을 갑니까? 우리 손주는 절대 못 줍니다. 저 기집애가 고집 꺾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단단히 버티고 있을 거예요. 누구 보고 기집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그동안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았던 거니? 이런 취급은 아니었고요. 미경이가 계속 고집 부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들 화내지 마시고 미경이도 친정에서 몸 좀 편하게 있고 저희 어머니도 여기서 손주 보면서 식당 일도 좀 쉬시고 하면 좋죠. 장모님께서 저희 엄마 몸보신 좀 해주세요. 맛있는 거 좀 대접해 주시고. 남편의 말에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치셨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 머리채가 잡히자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요. 남편은 뜯어 말린답시고 낑겨서 낑낑거렸고요. 저희 아버지는 그대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온 가족이 만신창인 채로 조서를 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당장 이혼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굳건했고 시어머니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안 되면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 하셨죠. 경찰서까지 온 마당에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손을 올린 게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그걸 빌미로 아이의 양육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으로 끝나지 않아서 소송을 걸게 되었고요. 아버지의 사건과는 별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당연히 친권, 양육권 모두 아이가 어려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2년을 보내고 화려한 돌싱이 되었습니다.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2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게 놀라웠죠. 저는 당당하게 학교에 복학 신청을 냈습니다. 어차피 다 알려졌다고 해도 저만 당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했고요. 저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더 당당할 수 있었어요. 저를 알아보는 동기와 선배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가 떳떳하게 나가니 제게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23살 나이로 2학년으로 복학했고 무사히 26살에 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할 즈음 담당 교수님께서 대학원으로 진학할 것을 권유해 주셨고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대학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어린이집에 자리가 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거든요. 대학원에 가니 저와 엄청 친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면이 있던 선배가 연구실에 있더라고요. 그 선배 덕에 저는 연구실에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팀의 주축인 선배를 따라서 논문 주제도 정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선배가 논문을 완성하면 이제 연구실도 떠나게 되어 다 같이 송별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선배가 대뜸 저에게 그러지 말고 연애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어차피 연애뿐인데 뭐 어떤가 싶어서 선배와 사귀기로 했어요. 사귀는 동안 참 선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 때문에 급하게 제가 약속을 깨버리는 날에도 화를 낸 적 없고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가야 할 때도 발벗고 나서주곤 했어요.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에 선배가 그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계속 해오면서 저도 모르게 선배에게 참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게 무섭고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연구 결과를 인정받아 대기업에 취업이 확정되고 선배네 부모님께서 대뜸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애만 하자더니 나이도 이제 30 중반을 넘겼으니까 집에서 궁금하신가 봐. 저 또한 30을 넘긴 나이였고 저희 집에서도 은근히 남자 없느냐고 물어보던 와중이라 믿져야 본전이다 싶어서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긴장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투피스 쫙 빼입고 선배네 집을 방문했어요. 아니, 왜 이제 왔어? 너무 잘 왔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딱 내가 예상한 대로야. 안녕하세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 밥 먹읍시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을 먹고 제가 사온 과일을 다 같이 나눠 먹고 있는데 아주 고민하시더니 선배네 부모님께서 제게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아기가 벌써 초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재혼을 해야 아이랑 사이도 틀어지지 않고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은 아니라서. 연구원 부부가 얼마나 멋있어. 신혼집도 서울에다가 해줄 수 있고. 그쵸 여보? 아유 말 맞다 나. 결혼만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저 강남 아파트 명의 바로 돌려줄 수 있지. 명의도 내가 통 크게 반반 해줄 수 있어요. 다음에는 아이도 한번 데려오면 좋겠는데 내가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선배는 결혼 생각 없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선배를 보니 모른 척하며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전 남편처럼 말로만 잘하겠다, 호강시켜주겠다 하는 것보다 더 마음으로 느껴지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레스도 제대로 입어보자면서 결혼식 준비를 단단히 했고 웨딩 촬영도 아주 이쁘게 찍었고요. 소식을 들은 전 남편이 결혼식에 깽판 치러 오겠다면서 동기들에게 고래고래 선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겁이 났지만 대형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 시부모님께서는 걱정 말라고 변호사 부부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전 남편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선배와 저는 신혼여행을 가고 나서야 진짜로 전 남편이 결혼식장에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기가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나는 진짜 그런 뻔뻔한 인간 처음 봤다. 그 인간 학점 말아먹고 결국 취직 안 돼서 아직도 백수로 산다고 하던데 거기다가 결혼식 와서는 깽판을 논내만에 하더니 갑자기 저승사자라도 본 듯 헐레벌떡 도망치더라. 어이가 없었어. 아무튼 결혼 축하해.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셋이 깨볶는 신혼을 보냈어요. 혹여라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아이를 데리고 놀러도 다녀오시고 로펌에 초대해서 구경도 시켜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급하게 시아버지께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로펌에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시길래 괜찮다고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로펌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의 사무실 문을 딱 여는데 웬 모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익숙해서 누구지 하는 와중에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어. 서류는 여기다가 주고 잠시 게스트룸에 기다려줄 수 있겠니? 정 변호사, 경비원 불러서 이분들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게나. 여기서 와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강경하시고 소송을 취하할 생각 없으십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저는 그 익숙한 소리에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전 남편이지 뭐예요. 옆에 무릎을 같이 꿇고 있었던 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예, 잘됐다. 우리 아들 좀 살려주라. 네가 여기 변호사님이랑 잘 아는 사이니? 응? 저희 며느리입니다만. 어떻게 아는 사이니?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 전남편이에요. 결국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 다 오해란다. 우리 아들 착한 앤 거 너도 잘 알잖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뭐 술잔에 수면제를 타서 나쁜 짓 하고 그러래 아닌 거 너도 잘 알지? 어떤 몹쓸 꽃뱀이 우리 아들 가지고 한탕 하려고 그런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했지 뭐냐. 술에 수면제를 탔다고요? 그래. 수면제를 타서 잠이 들게 해가지고 기억이 없다면서 우리 아들을 글쎄 입에도 담기도 힘든 그런 일로 고소를 했어. 저는 그제서야 제가 당했던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종강 파티를 갔다가
맥주 한 잔에 기억을 잃고 모텔에서 눈을 떴던 일, 그로 인해 임신해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당했던 일 모조리 말이에요. 김준, 너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전 남편은 아무런 말도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눈물이 팍 터져나왔죠. 벌벌 떠는 저 모습이 진실이라는 걸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충 눈치를 채셨는지 아주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이런 몹쓸, 증거도 지금 확실한 거 아시죠? 술집 가게 CCTV에 수면제를 탄 장면이 찍혀있단 말입니다. 다 오해라니까요. 오해가 아니라고요. 나한테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말만 믿고 내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나 스스로를 자책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당신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살았다고. 아니, 얘가 이제 와서 왜 다 우리 아들 탓이야? 당신 아들 탓을 한다고?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뻔뻔하게 범죄를 일으키고도 여기 와서 사죄를 해? 피해자한테는 사과했어, 당신?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냐고. 나한테도 가스라이팅 해놓고 그랬을 리 없지. 너는 아주 콩밥 제대로 먹어봐.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전 남편을 보고 저는 확신을 했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수치스럽지만 제가 당했던 일을 낱낱이 고했고 그간 전 남편과 같이 어울렸던 동기 선배들에게 연락을 돌려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전 남편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증언을 한 곳에 모아서 결국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 전 시댁에서 찾아와 저에게 엎드려 빌고 시부모님에게 사정사정했지만 얄짤없었죠. 이 일을 계기로 저희 아들에게도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게 다 법조인인 시부모님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아직 위자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부부에게 둘째가 찾아왔어요. 당연히 저희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다면서 제가 침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게 극진히 대접해주고 계시고 이런 시댁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좋아하시고요. 양가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딱 제가 원하던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답니다. 저는 이 행복을 가지고 앞으로 마무리해야 할 전 남편과의 소송을 잘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든든한 저희 시부모님 덕분에 소송에서 지게 될 일은 단 1%도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주 나락으로 보내버릴 예정입니다. 5년형을 받고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전 시어머니께서 매번 그렇게 면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이 아주 부둥켜 앉지만 않았지 울고불고 한다고 하던데 남의 눈에서 눈물을 그렇게 뽑아댔으니 지들 눈에서는 피눈물 흘려야죠. 저도 마음 아주 단단히 먹고 이겨낼 겁니다. 도와주는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